안녕하세요. 이강윤의 직격 인터뷰 진행을 맡은 이강윤입니다. 저희 한국 여론방송에서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예비 출마 후보자들을 모셔서 그들의 정견과 공약 그리고 쟁점을 들어보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새누리당 안상수 인천시장 예비 후보를 모셨습니다. 안 예비 후보께서는 인천에서 국회의원을 지내시고 이어서 인천 민선시장을 2번을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새누리당 국책자문위원회 재정경제위원장을 맡고 계신 경제통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1년 한 넉 달쯤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몇 번 뵀어요? 네, 지난 대선 한참 막바지일 때 다른 모 방송국에서 토론회를 할 때 그때 오셨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도 세월이 비껴가시는군요. 전혀 오히려 더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 마음을 비우고 노력하면 좀 젊어지는 비결도 있고 실제로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예. 뵙기에도 그렇습니다. 직격 인터뷰라고 그래서요. 뭐 아주 공손하게는 할 거지만 질문은 좀 매섭고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4년 전인 지난 2010년 선거 얘기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요 쟁점이 인천시의 부채 문제, 어떻게 왜 생겼고 얼마나 되고 어떻게 갚아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큰 이슈로 부상했고 당시 시장 신분으로서 좀 고전하셨죠. 그래서 이제 다 알다시피 낙선하셨는데 4년이 흐른 뒤에는 지금 오히려 또 공수 입장이 바뀌어서 다시 또 부채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안 예비 후보께서는 내가 시장으로 있을 때보다 지금 6조 원가량이 오히려 더 늘어서 인천시 총 부채가 13조 원이나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부채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데 어디에 원인이 있습니까? 우선 13조로 늘었다는 것은 제 주장이 아니고 네. 행안부 발표죠. 그 당시에 송영길 후보가 7조의 부채가 있어 큰 문제고 자기가 이걸 해결하겠다 했는데 얘가 13조로 좀 늘었다는 것이 이제 행안부 발표고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있을 당시에 이제 7조라고 하는 것은 2조 4천억은 시 부채고 4조 6천억은 도시개발공사, 인천 도시개발공사의 부채입니다. 이 4조 6천억은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가 앞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것을 보상을 한 그런 땅들이 자산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을 해서 좋은 분양을 하면은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또 일자리를 나오게 하는 그러한 이제 자산성 부채인데, 이것을 그냥 무슨 행정 낭비의 사례로 부각을 시켰던 것인데 제가 잘 방어도 못했고 또 그쪽에서 너무 단순하게 그 선동적 그런 캠페인을 통해서 말하자면 시민들을 호도한 것이 성공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13조가 늘었다고 그러는 건데 그것도 아마 6조가 늘어서 13조가 됐다는 얘기죠. 그게 아마 도시개발공사 부채가 10조가 되고 한 내용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사업을 잘 못해서 이제 오히려 이자도 늘어나고 또 일부는 아마 또 추가 보상도 있었겠고 그럴 텐데, 그러면서 또 인천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6809의 금싸라기 땅들을 그냥 싸구려로 팔아버리고 이래서 조금 이 역의 방향으로 악순환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이제 부채의 규모만 가지고 서로 잘잘못을 가려는 것으로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되겠다. 이건 법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누가 더 잘 갚는겠느냐 하는 것인데, 이미 송 시장은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통계로 보여준 것이고, 뭐 본인은 무슨 설거지를 했느니 뭐니 얘기하지만 전혀 사리에 맞지 않죠. 설거지를 했다면 무슨 부채가 줄었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이 추진이 돼서 일자리가 늘었거나 아니면 우리 인천의 집값이 올라갔거나, 인천 집값이 반토막이 됐거든요. 그런 모든 상황을 볼 때 어떻게 보면 더 아까도 얘기했던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제 경우는 이제 가장 다른 후보들, 우리 새누리당에도 한 후보가 계십니다만 역시 차별화라는 것은
제가 민간 사이드에서의 소위 마켓에서의 신뢰가 좋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많은 민자 유치 또 외국 자본 유치, 특히 중국 자본을 유치를 해서 이미 허가가 났습니다만 영종도의 카지노 그거 제가 4년 전에 다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야 겨우 된 겁니다. 그 도시 미단시티라는 것도 제가 일단 공사도 하고 이랬었습니다만 그래서 그러한 외국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또 새로운 어떤 송도라든지 혹은 이 검단이라든지 이런 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 그 도시개발공사의 부가가치 창출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갚아지는 것이고 또 이러한 그 경제가 활성화가 되면 아마도 이제 세금이 많이 들어오죠. 제가 지금까지 시장을 했다고 그러면 지금 예산이 8조 정도 되는데 제가 2002년도에 인천시장 할 때 2조 8천억 하던 것이 제가 그만둘 때 2010년에 8조였던 것이 지금 그대로 8조입니다. 제가 그대로 했으면 11조 가량 됐을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선순환의 경제를 통해서 그 세금도 많이 늘어나면 그것도 일부 부채를 갚아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차원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안상수 효과다. 마켓에서는 안상수가 시장이 되면 인천이 다시 뜨는구나. 이러면 투자자가 몰려오고 그런 것들이 개발 이익과 세금을 많이 창출을 해서 그 부채를 갚아 나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질문에서 아주 대형 논문을 하나 써줘 버리셨네요. 차근차근 여쭙겠습니다. 누가 시장을 맡게 되건 간에 지금 우리나라 뭐 일본에서는 이미 벌어졌던 일이고 지방 정부의 파산 이렇게 먼 나라 얘기, 먼 훗날 얘기가 아닙니다. 우선 당장 성남시 같은 경우도 지금 현 성남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모라토리엄을 선언했고 지금도 굉장히 사정이 안 좋은데 아까 인천 뭐 부동산 가격이 반가량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부산과 대구 일부 지역을 빼고는 약 6, 7년 전으로부터 따지면 대개들 5, 60%는 다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뭐 꼭 인천만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시장으로 재직하실 때 역점을 두셨던 송도 청라지구 원래대로 지금 잘 돼 가고 있는가요? 이제 잘 안 되고 있고요. 말씀 중에 이제 제가 조금 뭐랄까 반론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인천이 지난 송시장 정부 4년 동안에 전국 평균보다 훨씬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제가 2009년 정도까지도 인천은 전국에서 15만 가구의 미분양이 있을 때 우리 인천은 거의 미분양이 없는 상태로 많이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두면서 2010년 10월경인가 송도에다가 바로 1,400가구를 분양을 하는데 그것도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약 20가구만 분양이 돼서 그냥 취소를 하고 벌금 물어주고 그게 진행이 안 된 이런 상황. 말하자면 메이어 시장이 바뀌니까 바로 그런 마켓에서 어떤 그런 호응을 했다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아까 이제 부채 중에서 지금 이제 바로 연계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도는 앞으로도 한 800만 평 정도의 매립 예정지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시장을 할 때 1,600만 평의 그 매립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약 반가량만 지금 진행이 됐다 이런 거군요. 800만 평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 매립을 해서 이건 뭐 참 영업 비밀이지만 어차피 이 경제적으로 제가 대답을 안 할 수가 없기 되니까 매립해서 기반 시설까지 다 해서 평당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잘 개발이 될 경우에 물론 일부는 당연히 어떤 외국인 투자가들한테나 어떤 공공시설에 인센티브를 줘서 저렴하게 줍니다만 그 이외에 상업시설이나 주거시설로 오면 평균 봐서 한 600만 원 정도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차액이 400만 원이죠. 400만 원을 800만 평으로 하면 얼마? 32조입니다. 그러니까 인천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고 지금 제가 그만둘 당시에도 인천의 재정 자립도는 전국의 3위가 됩니다. 지금 실제로 우리 지방재정과 중앙정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것이 중앙과 지방이 8대 2의 비율로 세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기초단체 중에서는 240개 기초단체 중에서는 한 40개 정도가 세금 받아서
월급 못 주는 데가 많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인천은 8조의 예산 중에서 월급이 아마 한 3천억 남짓 될 겁니다. 3천억에서 4천억. 뭐 아주 문제가 없는 거죠. 그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시장이란 사람이 다니면서 인천이 문제가 있다고 맨날 한 3년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시장은 문제가 있어도 없다고 그러고 그래야지 자꾸 와서 투자하려고 그러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벌써 앵커님도 벌써 이게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이 자리에 송영길 시장까지 함께해서 대담을 만들었으면 아주 후끈 달아오를 뻔했습니다. 앞으로 그럴 기회가 있겠죠. 예, 뭐 이건 역시 핫 이슈가 될 테고 앞으로도 많이 얘기가 되고 또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고 시민단체들에서도 확실한 정보를 제공받아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허위 사실이면은 제가 또 고발당합니다. 네네. 그 각 예비 후보자들 사이에 인천에 급격히 늘어난 부채를 두고 책임 공방이 앞으로도 상당히 계속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딱히 정답이 없는 그리고 각자의 입장에서 자기 얘기를 하다 보면 전임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빌미가 되어서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챗바퀴 도는 악순환 논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남아있는 이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가면은 뭐 공식 토론회도 하고 그렇겠지만 매스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점은 좀 정련되게 논의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사실 투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13조 뭐 개발이익 32조까지 될 수 있다.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의 예산 집행은 어떤 거고 어떤 것은 미래 투자 차원에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좀 논의가 갈려져서 차분하게 정돈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뭐 이 점은 충분히 준비를 하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부채 문제는 쭉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그 외에 또 하나 인천 사람들 큰 수건이 있죠. 구도심 개발 그리고 얼마 전에 뭐 외국인 카지노 허용이 됐습니다만 영종도의 복합 리조트 이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그다음에 루원시티 사업 정상화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은 수건 사업 내지는 큰 걸로 펜딩이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열거한 것들 중에서 뭐 한두 개를 골라서 말씀하셔도 좋고 보관이 있다면 뭐 다 보관이 있습니다만 특히 제가 이번에 첫째 공약 중에서 구도심의 그 주택 환경의 업그레이드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시민들이 구도심에 살고 계신데 과거에는 제가 송도라든지 이런 경제자유구역을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도시건설을 촉진해서 인천이라는 기차의 기관차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상당 부분 성공한 게 있고요. GCF도 유치가 됐고 많은 그 외국에서도 이제 인정을 하고 그런 도시입니다만 참고로 EIU라는 세계적인 경제 분석 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니티라는 데서 인천을 2025년까지 세계 120개 도시 중에서 가장 발전이 가능한 두 번째 도시로 꼽았습니다. 몇 년도였죠 그게? 2012년도 5월 달에 분석을 한 겁니다. 12년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제가 해놓은 그런 과거에 대한 평가인데 네네. 거기 또 적시를 했습니다. 인천공항과 인천대교 제가 건설했죠.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제가 했죠. 체드윅 등 외국인 학교가 들어와 또 다 제가 한 겁니다. 저의 어떤 그 구상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그러나 선거는 또 선거니까 뭐 나를 그냥 송도 동장이다. 그리고 역차별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선동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그렇게 그 표는 제가 못 받았습니다만 그렇죠. 그때 구도심 사람들이 좀 많이 화가 났죠. 그래서 이건 뭐 사실이 아닌데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지금은 구도심 분들이 많이 후회를 해요. 왜? 4년 동안에 재개발 재건축이 한 건도 안 됐습니다. 루원시티가 제가 보상까지 끝냈는데 약 30만 평 되는 땅이 그냥 요 최근에 이 철거만 한 상태예요.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것은 그냥 재개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루원시티라는 것은 우리 인천의 가장 중심부입니다. 경인고속도로에서 내려오면서 가정오거리에서 좌회전을 해가지고 연안부로 가져가는데 그 곡선 기간. 그래서 제가 구간인데 그것을 제가 인천대교 그러니까 거기서 직접 공항으로 연결하도록 경인고속도로를 직선화를 해서 이미 공사를 했습니다. 하고 제3연육교가 남아 있는데 공항으로 연결하는 이것을 송 시장이 추진을 못한 거죠. 사실은 돈도 마련이 됐습니다. 5천억이 LH에서 5천억의 계정도 마련했고 돈도 있는데 이걸 안 하고 못한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안상수 시장 선거를 계승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 또 하나는 비즈니스 마인드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또 이제 MB 정부하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정부하고 이제 둘을 이제 송 시장이 하고 있는데 중앙 정부를 설득시키는 그런 노하우가 없어요. 이 메이어 시장이나 시도지사는 절대로 중앙 정부와 정치적 식견을 달리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그죠. 아니 자식들 키우면서 애들 때문에 가서 굽실거리는 거지 자존심 못 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괜히 뭐 괜히 잘난 척하고 그러면은 공무원이 중앙서 5급 사무관서부터 움직이질 않습니다.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만 저는 제가 시장이 되면 바로 제3연육교도 되고 그러면 이제 여의도와 공항을 연결하는데 중심부에 로원시티가 있게 됩니다. 또 제가 원래 구상했고 추진했던 2호선 지하철 검단서부터 로원시티 거쳐서 시청으로 해서 서창동으로 가는 그런 지하철이 완성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면 아주 인천의 이게 중심부가 됩니다. 30만 평이면 굉장히 큰 땅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이제 가정오거리서부터 연안부두까지 가는 고속도로를 일반 도로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일반 도로로 만든다 하는 것은 방음벽을 뜯어내고 방음벽이 있으면 무슨 감방 지나가는 것 같잖아요. 뜯어내고 고가도로가 13개쯤 되는데 거의 다 뜯어내고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건널목도 생기고 이러다 보면 그 도로가 시민들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완전히 이제 걷는 거리, 건널목이 있고 도보도 있고 이런 거리로 만들어서 지상 공원으로 만들고 차는 밑으로 빼겠다는 말씀이죠. 네. 지상 하나의 도로를 이렇게 해놓고 다 그냥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로 하면서 도로 주변을 일반 상권과 일반 주택권으로 하겠다. 이것은 완성이 되면은 서울이 청계천을 복원시킨 것 이상으로 인천의 그 임팩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결국은 이것도 시 예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일부 인프라는 시 예산 가지고 하되 그건 큰 돈은 안 들어가고 나라 돈과 민자. 국가 돈도 이제 별로 안 들어갑니다. 그런 데다 투자를 안 해주죠. 이것은 민자인데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즉 30만 평의 도시 건설하면서 이익이 생긴다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줄 수 있어야 건설회사들이나 디벨로퍼들이 와서 하게 되는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보관이 있다.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는 거고 애초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저는 록본기 힐스와 같은 것을 이미 구상을 해서 그때도 니켄사라는 일본의 최고의 그 개발 회사들이 설계까지 다 끝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건 안 했는데 요즘에 뭐 서울에서도 그러고 뭐 록본기 힐 얘기가 나오더라고. 록본기 힐 얘기는 왜냐하면 일본이 가장 구도심이 복잡합니다. 오래된 도시들이 많아서 이것을 도쿄 중심부에다가 재개발한 성공의 사례라 해서 록본기 힐인데 저는 이것이 인천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공항이 불과 1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항의 그 어드밴티지를 이용해서 공항이 1억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이거든요. 중국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공항에 바로 배후 도시를 만들므로 해서 이것이 그 도시로 건설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짧게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민영화 또는 매각이 아주 빅 이슈인데 인천공항은 뭐 우리가 세계 자랑할 만한 정말 넘버원 공항 아닙니까? 근데 계속 이명박 정부 말기부터 판다, 매각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팔리면 인천시로서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시도 안 좋고 저는 뭐 그것을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렇죠. 대체로는 저는 그 민영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합니다만 인천공항에 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을 매각하기로 결정하면 그런데 시장에 당선이 되셨어요. 그럼 어떤 스탠스를 취하시고 중앙정부와 어떻게 협의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일단은 반대 입장을 가지고 하면서 어쨌든 어떤 것이든지 솔루션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무슨 뭐 그냥 계란으로 바위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이런 운영이라든지 어떤 중요한 어떤 그 연계되는 기관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설정할 때는 반드시 정부에서 조정이 가능한 범위가 돼야 된다. 민간이 그냥 사업성으로 모든 것이 자기 사업 위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말씀 잘하셨는데 로원시티의 성공을 위해서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저께 이제 정말 아주 그 끝장 토론을 하시고 그랬다고 그래서 저도 뭐 간단하게 내용을 봤습니다만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고 특히 도시에 있어서도 그 불필요한 규제가 많습니다. 도시 건설에 있어서
제가 보기엔 그런 것들도 지금 루원시티를 빨리 출발시키는 데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저희가 질문 드릴 게 많습니다. 네. 많이 답변하실수록 좋으니까 네. 조금 더 짧게 압축해서 4년간 쉬시면서 공부 계속 하셨군요. 아주 그냥 계획들이 청산유수로 쭉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짧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여러 예비 후보들이 있는데 일단 당내 경선 통과하는 게 일단 1차 목표 아니겠습니까? 거론되는 또 예상되는 몇몇 예비 후보들에 비해서 본인이 생각하실 때 제일 이 점은 내 안상수가 가장 낫다. 강점은 뭡니까? 지금 평가하신 대로 저는 인천을 지금도 95%를 압니다. 또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투자자도 많이 압니다. 뭐 바로 여기 이 방송에서도 지금 어떤 분을 만났구만 그 투자자와 연결이 되는 것을 제가 또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되면 바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인천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 발전 단계로 봤을 때 완전히 이게 지금 링게를 꼽아 있는 상태다. 그래서 제가 가면 바로 시작도 가능하고 바로 마켓에서 효과가 있다. 안상수 효과가 나온다. 이 점입니다. 나는 다른 후보들이 다 훌륭한 걸 압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에 지금에 필요한 리더십은 바로 안상수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상수의 리더십을 구체적으로 한마디로 줄이면 뭡니까? 마켓에서 신뢰를 가지고 모든 그 마켓 믹스라는 개념, 모든 마켓에 있는 그 요소들이 적어도 예닐곱 개는 됩니다. 정부, 정치, 비즈니스, 또 투자자, 또 수요자 이런 모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시장으로서 마켓 매니저,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 매니저로서의 이걸 역할을 함으로 해서 바로 탑다운 방식으로 코디네이트 조정을 해준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으로서 마켓, 시장을 활성화시킬 자신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메이어로서 이게 자꾸 시장하고 시장 혼동이 돼서 메이어로서 마켓을 활성화시키는데 그런 것이 또 저는 마켓 신뢰가 이미 검증이 됐다. 지난 8년간 하면서 그것은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아까 EIU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했고 제가 2009년도에 세계도시 축전을 했는데 그 당시에서도 뭐 유엔 사무총장 우리 반기문 총장도 오셔서 깜짝 놀랐지만 실제 도시 전문가들, 환경 전문가들, 미래 학자들이 와서 정말 깜짝 놀랐죠. 친박계 핵심으로 알려져 있고 선거 주무장관을 맡고 있었던 유정복 장관에서 내려앉히면서까지 지금 출마를 시키는 거예요. 인천으로 새누리당 안에서. 우선 당내 경선이 중요한데 누가 제일 셀 것 같아요? 우선 뭐 말씀 중에 굳이 뭐 토론을 한다는 건 좀 이상하지만 뭐 대통령께서 그런 판단을 하셨다고 저는 보질 않고요. 또 그 이유는 이학재 전 의원이 이학재 의원이 인천 시당 위원장을 하고 또 한 1년여 준비를 해가지고 인천시장을 출마하겠다는 것을 인천시청에서 시민들한테 선언함으로 해서 그야말로 전국의 매스컴이 다 취급을 하고 그랬는데 불과 일주일도 안 된 상황에서 유 장관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대통령께서 그것을 처음서부터 관여했다 하면은 그런 식의 오류는 없겠죠. 한 달 전이든 두 달 전이든 이렇게 할 테니까 뭐 이학재 의원은 나가지 마라.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혹시 했다면 박심이 만약 작용했다면 그래서 그거는 그냥 언론에서 재밌게 하자니까 그렇게 한 거고 유 장관은 또 유 장관대로 뭐 행안부 장관도 이렇게 하셨으니까 안행부 장관 자기 고향이기도 한 인천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욕은 있었겠는데 좀 이제 약간 마지막에 좀 그 황망간의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가운데 또 이제 실제로 유 장관이 그 우리 대통령하고는 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좋은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무리는 없습니다만 진실은 뭐 그거와는 다소간의 거리가 있지 않나 싶고 참고로 저 자신도 2012년에 대통령 경선에서도 같이 해서 대통령을 참 훌륭하게 후보로 옹립하는데 도움이 됐고 결과적으로 또 대통령 후보 공동선대위 의장으로 정말 아주 재선거 8번 했습니다만 그때보다 정말 죽을 악을 쓰고 선거를 해서 당선시키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도 제가 인천시장으로 다시 당선돼도 굉장히 축복해주고 아마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때 대선 예비 경선 때 뭐 다른 분들은 일부 사퇴하고 그랬는데 끝까지 완주하고 그러셨죠. 박근혜 후보 당시 후보께서
좋아하셨겠어요. 뭐 실제로 고맙다는 말씀도 하시고 또 주변에서 그런 분위기가 많이 감지되고 그랬죠. 어쨌거나 이학재 의원이 갑자기 사퇴하니까 좀 뭐 석연치 않거나 서운하고 느끼시는 점은 있는 거네요. 뭐 제가 그런 것은 아니고 어쨌든 자연스럽지 않죠. 네. 자연스럽지 않죠. 단도직입적으로 여쭙죠. 뭐 친박계 핵심이라고들 다들 그러니까 진짜 박심이 어디가 있는지야 본인만 아시는 거 아니겠어요? 유정복 전 장관을 당내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유 전 장관이 조금 앞서는 걸로도 나오는데 물론 아직은 좀 시간이 많지만 아마 제가 이길 겁니다. 왜냐하면 예. 유 장관께서 이제 앞으로 중앙에서 할 일도 많고 예. 또 현역 국회의원이시고 그러니까 예. 인천에 오셔서 뭐 고향에 이렇게 좋은 후보가 한번 나올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저는 그냥 제가 계획했던 일을 마무리 시켰다고 그러면 아마도 대의원들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식견이 우리보다 못지않죠. 그래서 잘 판단을 하실 걸로 보고 그냥 선의의 경쟁을 해서 제가 이기면 이기는 대로 장관께도 좋은 길이 있도록 하고 또 유 장관이 아닌 게 아니라 뭐 이긴다면 저도 뭐 견마지로를 다해서 당선에 돕고 뭐 이런 뭐 일이 이제 결과가 되겠죠. 머지않아 이 코너 이 자리에 유 전 장관도 모실 텐데 그때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바꾸죠 화제를. 지금 진행 중인 인천 노트 캠페인이라는 게 있던데 아주 짧게 핵심만 좀 간추려 주시죠. 그런 거죠. 우리가 정치인이 일방적인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가끔 있고 사실상 그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니터링한다는 게 그렇게 썩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터넷 공간에서 저희들이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올려놓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이나 혹은 좋은 견해를 받는 일종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SNS 공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한 뭐 500~600건에 육박하는 댓글도 달리고 그래서 상당히 관심이 많구나 시민들께서. 제가 그걸 여쭤봤던 이유가 장명이 상당히 신선했어요. 브랜드가 뭐지?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하게 만들어야 일단 관심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천 노트 캠페인이라니 이게 뭔가 무슨 일본 영화도 생각났었는데 듣고 보니까 온라인 기반으로 하는 그 아이디어를 본인이 직접 내신 겁니까? 우리 캠프에서 같이 냈습니다. 4년간 계속 예전에 도와주던 이른바 스태프들 계속 이렇게 쭉 같이 꾸려 오셨던 거예요? 그렇지 않죠. 다 뿔뿔이 헤어졌다가 생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4년간 그 친구들 먹여 살릴 수 없으시잖아요. 돈 많으세요? 저는 이제 재산이 보니까 이번에 등록할 때 보니까 한 1억쯤 됐더라고. 다 합쳐서 1억이요? 제가 시장 그만둘 때 그러니까 2010년인가는 12억인가 얼마였는데 이거 어디다 다 까먹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돈벌이 없으니까 그냥 그랬는데 특히 제가 대통령 선거도 나가고 그래서 뭐 회원권도 있던 거 팔아먹고 또 우리 와이프가 2010년 10월에 이제 하늘나라로 갔는데 우리 와이프하고 나하고 집을 장만을 했었어요. 결혼 신혼 초에 첫 번째 집. 첫 번째 집이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자식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 너무 허전하길래 그 집을 또 와이프가 이제 그러니까 공부도 하고 박사학위도 받았던 이대에다가 일단 기부를 했습니다. 돈이라는 거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니까 그랬더니 이대에서 고맙게도 우리 와이프가 정경님인데 정경님 글로벌 장학금이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장학금 또 이사로 해주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재산이 다 없어져 버려서 기부하고 그냥 뭐 수입 없이 쓰고 또 뭐 그러다. 아무리 선거 공영제가 됐다고 해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큰 선거 나가면 돈이 되게 많이 드는 걸로 아는데 1억 가지고 끝까지 가실 수 있을지 잘 알아서 하시겠죠. 그 선거는요. 제가 선거를 8번 나갔어요. 그래서 돈을 안 쓰고 하는 선거에 대한 노하우가 있고 또 우리 같은 유력 후보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국고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네, 돌려받는 게 있으니까요. 물론 이제 본 후보가 돼야 그렇습니다만 그런 거에 대비해서 약간의 서로 이제 펀드 같은 것도 서로 조성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건 뭐 법적으로 다 잘 맞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잘 하시리라고 생각했고 그냥 여쭤본 겁니다. 4년 전에 왜 낙선했다고 생각하세요? 패배 원인이 뭐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돌아보면 그 당시에는 전국 전체가 우리한테 불력이 돌아갔습니다. 여당한 당시 그렇지, 당시의 여당한테. 그러니까 그 천안함 사건이 3월 24일 날인가. 그러고 보니까 뭐 며칠 안 남았네요. 발생을 했는데 뭐 참 이건 국민들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여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북한에서 이렇게 그 안보에 관해서 굉장히 그 불안하게 한 상황이니까 선거 때마다 그런 게 우리한테는 유리했거든. 그렇죠. 안보 위기론이라는 이른바 게. 북풍 호재. 그렇죠. 네. 북풍 호재를 우리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레 됐으니까. 더군다나 뭐 애들이 다 뭐 46명인가 그 물속에서 건져내는 현장을 다 보고 그랬으니까. 그랬는데 거꾸로 이것이 선거가 6월 그때 2일인가요? 그랬는데 3일 전에 서울시장 후보였던 한명숙 후보가 전쟁론을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광화문에다가 그냥 크게 전쟁론을 하면서 한나라당, 당시 한나라당이 이기면 전쟁을 일으킨다. 북침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총알바지가 된다. 이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그 아이들이 인터넷 공간에 전부 다 그게 공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부모들한테도 내가 총알바지 되는 게 좋냐. 그래서 2번으로 다 찍은 겁니다. 저를 지지하는 한 40대 후반의 엄마가 나중에 끝난 데 와서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운동원인데 네. 2번을 찍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선거 전날 전화가 와가지고 통사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상황인데 저만이 아니고 보세요. 강원도지사, 충남도지사, 민주당이 충북지사, 대전지사 압승하고 네. 오세훈 시장이나 경기 김문수 지사도 15%에서 20% 앞섰다고 그랬는데 다 그냥 비슷비슷하게 끝나고 말았어요. 아슬아슬하게. 그렇지. 네. 저는 10여 프로 앞섰다가 뒤집어졌고 그래서 그런 게 대부분인데 그러나 제가 반성할 부분은 있죠. 부채 문제에 대해서 말씀대로 적극적인 대응을 못했어요. 난 뭐 말 같지도 않아서 아니 뭐 부채라는 게 무슨 자산이고 말이야 이렇게 있는 우리가 재정 자립도가 3위나 되고 저기 인천이 이렇게 방방 뜨는데 그게 무슨 부채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그냥 대충 대답했더니 그쪽에 선동이 맞아 들어갔다. 선동이라고 지금도 아직도 그 단어를 쓰시네요. 뭐 사실을 너무 과장해서 했으니까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데 뭐 혹시 다른 말로 써야 되면 내가 고쳐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고. 본인의 자유이시긴 한데. 네. 그리고 일단 우리가 선거 과정에서 좀 후보 공천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아쉬운 점이 있고 또 이게 선거가 너무 많이 중간에 이겨놓으면 그 운동원들이 뛰질 않습니다. 무수해지죠. 그래서 그런 몇 가지가 이게 뭐 제가 죄송합니다만 농담으로 뭐 도둑 맞으려면 못도 안 짓는다고. 그런데 이게 한 서너 가지가 안 되니까 정말 인천은 그 당시 제가 안 되면 안 됐었거든요. 제가 됐으면 인천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가 됐을 겁니다. 아시안 게임도 근사하게 치르고 정말 시민들이 다 일자리와 이런 그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너무 안타까운 거. 이건 정말 큰 소리가 아니라 인천 공항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인천 공항과 함께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못해서 저는 정말 그래서 시민들한테 너무 죄송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가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나온 겁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내적인 요인으로는 부채 문제가 그렇게 빅 이슈가 될지 몰랐고 효과적으로 대응을 못했다. 그런데 인천 시민들에게는 내가 살고 있는 내 고장 인천이 이렇게 빚이 많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다 갚아야 되는 건가? 아무튼 적절한 대응을 못했고 뭐 그 점은 미스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외적인 요인으로는 서울시에서 벌어졌던 그게 꼭 뭐 전국적으로 파급이 됐긴 했겠지만 전쟁론에 대한 막연한 두려운 심리가 젊은 층에 많이 작용해서 민심 이반이 좀 있었다. 그것은 뭐 인천시 이외의 문제고 안 후보나 또 뭐 다른 후보들도 제어할 수 없는 자기 통제 밖의 요소들이니까. 그럼 적어도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요번에도 또 이슈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그 부분은 뭐 확실히 준비를 해 놓으셨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누가 얼마나 갚느냐를 가지고 어떻게 갚을 수 있는 것인가에 비전을 보여줘야지. 그렇죠. 그 문제겠죠.
뭐 잘못한 거야. 뭐 송 시장도 엄청 잘못했죠. 그러니까 지금 부채가 정확히 얼마냐, 이게 왜 생겼냐, 이거의 몇 퍼센트는 누구 잘못이냐, 이렇게 들어가면 계속 말싸움이거든요. 차라리 그거보다는 내가 어떻게 갚겠다, 이 경쟁으로 나서는 게, 그러다 보면 자연히 정책 경쟁도 될 거고요. 뭐 다음번에 송영길 시장 이 자리에 나올 텐데 역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 시장 얘기 한번 해보죠. 송영길 시장이 본인 홍보를 위해서 혈세, 나랏돈 무려 3억 원 가까이 되네요. 2억 6천만 원을 전용했다. 전용이란 말은 공무원사에서는 아주 혼나는 일이거든요. 원래 이거 벌 받고 징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심할서 하나 쓰고 주의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전용했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전용의 근거가 있습니까? 예. 시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개인 홍보를 여러 가지로 했어요. 개인 홍보. 뭐 여기서 그걸 조목조목 할 수는 없고 뭐 아니라고 반론하면 다 그건 내놓을 수 있죠. 네. 개인 뭐 인천 정치인 중에서 뭐 대통령이 될 사람이 유력한 게 누구냐. 송 시장을 연상하게 하는 뭐 그런 식으로 등등하고. 그러니까 여론조사했다 이 말입니까? 황소같이 이러는 사람이 황소 이미지 이런 사람이 누구냐. 뭐 이런 건 전혀 인천 시민의 어떤 그 경제 지표와는 관계없는 내용들이죠.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로 장난하는 걸 우리도 많이 알죠. 그래서 아마도 내가 보기엔 송 시장 그 캠프에서 앞으로 이제 여론조사라는 게 이제 밴드웨건 효과를 기대하는 게 많거든요. 1등 하는 사람한테 가서 붙고 싶거든. 근데 이제 여론조사라는 것이 실제 여론도 있지만 여론조사를 받는 사람들의 의견이 다 집합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대개 같은 전화번호로 가기 때문에 어떤 인식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송영길이가 잘한다. 송 시장이 잘한다라는 이미지를 그 전화 받는 사람들한테 시켜주는데 돈이 꽤 들어가죠. 우리들이 이제 그런 걸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조그맣게 해도 몇 천만 원씩 들어가죠. 예, 근데 이거는 11호 그런 거를 2억 6천이나 썼으니까 이건 뭐 맨날 부채가 많다고 공무원 월급까지 깎아서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지 홍보하려고 2억 6천이나 썼다는 것은 그거는 양심상도 그래서도 안 되고 사실 그 집행했던 사람들은 그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될 텐데 검찰에서도 조사하고 있다니까 한번 지켜봐야죠. 어쨌거나 언론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밝히셨으니까 나중에 송 시장 측에서 전용의 근거를 대라 그러면 내놓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아니, 검찰 조사가 나올 테니까. 예. 또 실제로 선관위에서도 아마 경고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이 질문은 뭐라고 답변하실지 정말 전 궁금합니다. 송영길 시장 재임 4년을 평가하시는데 좋은 점 한 가지만 들어주세요. 잘못한 거 말고.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가끔 받는데 그 참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어요. 내가 맨날 그때도 할 때마다 이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땐 잘한 것이 별로 없는데 그거를 송 시장이 주장을 어떤 걸 하면은 내가 그거를 좀 이렇게 내가 수용할 만한 걸 이런 걸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평가가 인색하시네요. 인색한데 네. 그 희망의 도시 인천을 우선 가장 그 절망의 도시로 만들어놓은 그런 장본인인데 이미지도 그렇고 내가 사실은 그 노무현 대통령을 우리가 정파도 다르고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아주 좋게 평가를 할 때는 그분이 대통령 혹은 정치권의 권위를 내려놓고 또 혹은 민주화의 그 막내로서 그 많은 어떤 그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거를 고치는데 그 도움 초석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좋은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런데 뭐 송 시장의 경우는 뭐 좀 호평을 하는데 이런 얘기서 안 됐습니다만 그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5억씩이나 돈을 먹고 5억이면 나는 얼마인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돈으로 5억을 받았다는 건데 평생 이렇게 그림으로도 서민들은 구경을 못했을 거야. 그런 돈을 그냥 검은 돈으로 받고 그리고 또 요즘엔 또 이 고위 공무원들이 또 죄다 돈을 먹은 거로 또 이렇게 보도가 되더라고. 이제 기소가 되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죠. 그랬지. 그 경제는 경제대로 망쳐놨지. 인천의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낮춰놨지. 그러고 아까 제가 재산 얘기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돈 쓴 것 중에 일부가 변호사 비용입니다. 이게 시에서 저에 대해서 그 나쁜 것을 뭐 제보를 했는지 뭘 했는지 해가지고 한 2년 동안 제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론 정치라는 게 맑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정기관에서 관심을 갖는 건 좋습니다만 전임 시장이 한 거에 대해서 다들 부정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시장에 대한 리더십에 대해서 그렇게 오히려 이것을 권위가 없는 것은 좋지만 그야말로 그 부정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저는 별로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수도 없고 뭐 결과적으로 좋아진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공부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칭찬도 해야죠. 저도 이제 또 제 후배 시장이고 또 전임 시장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이번에 되면 또 제 전임 시장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시장에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당내 경선 통과하고 저쪽에서는 뭐 송영길 시장 다시 출마가 거의 아주 유력해 보이는데 경선이야 하는데 문병호 의원도 그 얘기도 하고 하는데 조금 송 시장이 좀 앞서가는 걸로 나와요. 어쨌거나 시장에 당선이 되시면 가장 먼저 그리고 임기 동안 끝까지 가져갈 가장 역점을 둘 사항은 뭡니까? 제가 이제 4년이니까 사실은 역시 구도심 정비입니다. 구도심 정비인데 그러면 토목으로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자체를 재개발 아까 로원시티를 비롯해서 이제 인천대 이전 부지 혹은 주안 이사동을 비롯해서 이제 144개의 지금 지정된 재개발 지역이 있는데 그걸 하여간 선별을 해서 갈 건 가고 또 이제 폐지할 건 폐지하고 이래가면서 정비를 해드리는 게 좋겠다. 그것에 관해서 견인을 교육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구도심이 지금 교육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또 주거 환경도 열악하고 그래서 신도시나 외지로 가고 그러지만 교육 환경만 제대로 해놔도 많은 학부모들이 떠나지 않거나 아니면 새로 오거나 그런데 제가 학교를 구도심에 있는 학교라는 게 다 30년에서 50년 아주 쇠락한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최고의 시설로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원래 교육청 교육부 사업인데 그거 떠나서 국민들은 뭐 이게 교육청 사업인지 뭐 우리 시청 사업인지 그거 구분을 들지 않으니까 각 군구마다 어느 정도 비례해서 아주 최고의 학교 시설을 만들고 그리고 그 학교에다가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학부모들을 위한 시설도 만들어 놓고 또 방과 후 교실 같은 걸 만들어서 재능 교부를 할 수 있게 교장 선생님을 그만두고도 뭐 연부 역강하신 분들 또 석박사를 받고도 좀 쉬는 사람 학부모들도 굉장한 실력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분의 재능 기부를 함으로 해서 아이들이 돈 없는 아이들도 과외 공부 같은 걸 받는 그러한 심정으로 해서 어쨌든 학력을 높이고 그러면서 이제 뭐 현실은 어쩔 수 없이 대학 혹은 좋은 고등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는 부분도 많으니까 그런 분들의 요구, 니드를 충족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핵심 인프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돈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 지금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예,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건설은 땅이 80%입니다. 땅값이. 대지가 있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통폐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2개 학교를 하나 학교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없어요. 텅텅 비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 땅을 미안하지만 다른 용도로 좀 전용을 해서 공공 용도입니다만 그쪽을 그러는 거 예산을 갖다 여기다 하시면 되고 또 학교를 어느 정도 모듈화해서 하면은 평당 한 350만 원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한 200억 정도만 가져도 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한 100개를 했다. 그러면 2조인데 이걸 한 5년 정도로 4년 정도로 나눠서 하고 그 돈 중에 일부를 개발하는 그 업자들한테 좀 부담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일부는 지원을 받는데 하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간다. 그 계산은 꼼꼼하게 잘 해보신 거죠? 지금은 라프하게 얘기했습니다만 큰 돈이 안 들어간다는 그냥 개괄적으로 그림을 드린 겁니다. 제가 왜 그 말 여쭤보냐면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이 그 대선 공약이었잖아요. 어르신들 월 20만 원씩 노인연금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취임하고 나서 몇 달 있다가 계산 잘못해서 돈이 없다고 못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새누리당 분들이 좀 계산에 약하신 게 아닌가 해서. 죄송합니다만 일단은 요거 이제 앵커 프로젝트로 이제 해서 간다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비중을 둬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예산의 우선순위가 가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 거니까, 물론 이것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가 이제 있는 거니까 해 가면서 예산도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뭐 몇십 개 정도는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이제 신도시의 그 개발에서 생기는 이익을 구도심으로 돌리는 방안인데,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신도시 사람들이? 뭐 그것도 이제 잘 대타협을 해야죠. 분당 판교도 보니까 그게 좀 있더라고요. 있죠. 있죠. 대타협을 해야 되고, 예를 들자면 영종도에 이제 카지노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카지노 사업자한테 구도심을 위해서 일부를 투자를 해라. 그래서 왜냐하면 어차피 어떤 시설이든지 지역에 들어갈 땐 그 지역 주민과 함께 윈윈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카지노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무마하고 이렇게 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 얼마씩은 이렇게 좀 주셔. 예를 들자면 뭐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대개 구도심에 사는 분들이 서민들이니까 서민들을 위해서 같이 쓰고 이것을 도시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쓰자 그러면 내가 보기엔 막 그러한 그 정신이 그 연계 발전될 수 있는 신도시는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좀 특혜성이 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투자 유치를 위한다든지 일자리 창출에 해서 특혜성인데 그 주민 입장에서 보면 이제 역차별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같은 도시에 그걸 연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타협의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 개인 사적 재산의 증대뿐만이 아니더라도 쾌적한 환경과 이런 것들을 볼 때 분명히 수혜자는 맞죠. 잘 들었고요. 얼마 전에 경인교대에 가서 강연하셨더라고요. 그때 학생들 반응이 꽤 어디 가나 이렇게 인기세요. 특히 여학생들이 많이 좋아했다고 그러는데. 여학생들이 많아서 참. 요즘 교대에 가면 다 여학생입니다. 공부들을 여자애들이 하도 잘해가지고. 80%가 여학생. 예. 사법고시고 뭐고도 뽑아보면 반 이상이 다 여자래요. 시장님 되시면 저 남학생들 공부 좀 잘 좀 하도록 시켜보세요. 어떻게? 그때 인천 경인교대 강연에 가가지고 올해 열리게 돼 있는 8월에 아시안 게임 유치 성공담 그리고 외국 투자 유치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셨어요. 그건 뭐 객관적으로도 인정하고 다 데이터도 있는 것들인데 그때 유치하실 때 하고 지금하고 국제경제, 세계경제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무슨 신자유주의가 이렇게 좀 퇴락의 길을 보이고 있고 금융위기가 결정타가 됐고 사실 송도가 지지부진한 것도 부동산 가격 하락하고도 밀접 관계가 있는데 그때와 지금 물론 이게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국제경제에 한국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팩터라는 것은 대단히 미미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좀 공소하게 들리실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아까 마켓, 시장, 그다음에 국제로부터의 펀딩 이런 것들을 특히 강조를 많이 해 오시니까 4년 전에 시장을 역동적으로 하시다가 이제 쉬고서 만약에 다시 들어간다면 국제 경제 환경이 많이 바뀌어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좀 재어레인지먼트라고 하나요? 재정렬 이런 거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인천이 다르다는 것을 아까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인프라를 얘기했고 세계 최고입니다. 뭐 동네 공항이 아니고 또 중국의 발전을 비롯한 이제 아세아의 어떤 경제 역동성이 어떤 환경의 그런 변화. 그래서 EIU에서도 그렇게 평가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21세기는 아세아의 세대입니다. 아세아가 세계 GDP의 절반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한국의 경제력과 한류를 아세아와 접목을 시키면 이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인천이 그 땅 면적이 서울의 1.7배입니다. 아시겠어요? 아 그렇게 넓습니까? 네, 물론 강화 연평도까지 포함해서입니다만 그리고 아직도 아까 얘기한 송도를 비롯해서 이런 여유 대지를 마련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항에다 배후도시죠. 우리가 마차 시대는 마차역 주변에서 모든 상권이 형성이 되고 기차 시대는 기차역, 이제 대형 화물 시대는 항만, 이제 미래는 공항의 시대입니다. 세계 최고의 공항을 놓고 그 세계 최고 공항의 배후 도시랄까 연계되는 도시를 아세안 게임 정도도 못하는 도시로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애초에도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는 걸로 해서 아세안 게임 주 경기장도 포스코에다가 민자로 하도록도 했고 그 운영도 한 30여 년 포스코에다 하도록도 했고 그러면서
다른 예산을 다른 부분에 많이 쓰도록 했는데 그거를 이제 덥석 그냥 재정으로 바뀌었고 송 시장이 또 세계 대회를 유치하면 주경기장 주변에 그 특혜가 있습니다. 어떤 특혜냐 하면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어떤 그 활용을 해서 이것을 차액을 시에서 인프라를 건설하는데 연관된 인프라를 건설하는데 쓸 수가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 인천도 공천동이라는데 지금 주경기장 바로 연접해 있는데 한 6만 평 정도의 그린벨트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100만 원쯤이면 됐었습니다. 이게 이제 택지로 그러니까 아세아 선수촌 아파트를 건설하는 걸로 정부에서 법률을 바꿔서 허가를 맡았어요. 그러면 500만 원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것이 6만 평이었는데 3천억 정도의 이익이 생겨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뭐 한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하면 1000억 정도 이익이 나서 이거를 가지고 한 4천억 정도의 어떤 이익이 생기면 그거를 우리 다른 그 체육시설을 건설하는 데 쓰려고 그런 겁니다. 체육시설이 인천에서 많이 건설될 수 있는 이유는 인천이 유별나게 그 도심 안에 그린벨트가 많습니다. 그린벨트는 아무 짝에도 못 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특히 국제대회나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땅값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어떤 걸 계획을 했었느냐 하면 그 인프라마다 어떤 그 체육시설마다 일부는 우리가 상업 공용시설로 홀고 갔습니다. 예를 들어 상암 경기장. 이게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사실 좋은 아이디어로 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저한테 또 어드바이스도 했습니다. 그런 상암 경기장에 그걸 벤치마킹 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그 체육시설마다 그런 일종의 상업시설을 하게 되면 그것에서 건설 비용도 세이브가 되고 또 운영 비용에서도 거기서 이제 약간 상업적인 기능을 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그 복합적인 리더십이지 이걸 뭐 아마추어도 다 알만한 수준으로 뭘 계획을 세우고 그런 거 아무도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결국 시장의 리더십과 정책에 대한 진정성이 시민들로부터 수용이 되면 잠시의 뭐 재정 부채의 문제라거나 도시 전체의 활력이 좀 가라앉은 것들은 다시 또 튀어오를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강윤의 직격 인터뷰 첫 순서는 안상수 전 인천시장 예비 후보를 모셨습니다. 제가 듣기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대목은 만약에 시장이 되셨는데 중앙정부에서 인천공항을 매각한다고 한다면 그거에 맞서서 중앙정부를 최대한 설득하고 매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요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분명한 자기 입장을 밝히는 것 정치인으로서 중요한 덕목이자 앞으로 우리 정치들이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 말하고 막상 되고 나면은 뭐 후지부지 되는 그런 일은 없는다는 점에서 언론의 이런 기능은 참 중요하다고 보고요. 오늘 말씀 잘 듣고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첫 선을 보인 이강윤의 직격 인터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으로도 저희 직격 인터뷰는 주요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견과 정보를 시의성 있게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정치적인 판단에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기가 언젠간 낫듯이 열이 나면 언젠간 식듯이 감기처럼 춥고 열이 나는 내가 언젠간 날 거라 믿는다. 아프고 아파야 끝이 날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울어야 내가 다시 웃을 수 있을까.